며느리가 저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죽기 직전까지도 그 아이 밥을 챙겨줬던 제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있으면 팔순을 앞두고 있는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요즘이야 팔순이면 한창이라는 말도 듣지만 제겐 그냥 세상 오래 살았다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것 같네요. 사실 저는 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자세히 해본 적이 없어요. 제 속이 타들어가도 혼자 꾹꾹 눌러 참고 지나온 세월이니까요. 그런데 요즘 부쩍 자꾸만 마음속 이야기들이 솟구쳐 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낯선 여러분 앞에 제 인생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해요. 누군가 들어만 줘도 조금은 후련해질 것 같거든요. 저는 가난한 집의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위로는 오빠가 둘 있었지만 그 시절의 분위기 탓에 여자는 늘 뒷전이었죠. 기억도 나지 않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해야 했고 국민학교를 겨우 졸업하자마자 바로 공장에 나가 미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버는 족족집에 갖다 바쳤고 그 돈은 모두 오빠들의 학비로 쓰였죠. 그걸로 원망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누구 하나는 공부시키고 있구나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그렇게 살다가 건설회사에 취직했고 거기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제가 22살, 남편은 26살. 요즘 같으면 연애 결혼도 연상연하도 흔하지만 그 시절엔 그런 것도 사치였어요. 우리 결혼은 다들 반대했지만 결국엔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연애 결혼이라고 행복이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걸요. 결혼한 뒤 시집살이는 정말이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유별나게 아들밖에 모르던 분이셨고 제가 결혼 후 1년 넘게 임신이 되지 않자 본격적으로 저를 무자식 죄인으로 몰아가기 시작하셨어요. 옆집에서 아들 셋 낳았다는 여자의 속옷을 사다가 입히는 건 기본이었고 아들 낳는다는 전국에 절이며 약초며 미신에 매달리며 절 끌고 다녔죠. 지금이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 시절엔 정말 며느리는 자식을 낳아야 사람 대접을 받는다는 게 사회 분위기였어요. 그렇게 눈물로 지새운 결혼 생활 5년 차, 드디어 첫 임신 소식을 알렸고 모두가 숨을 죽였죠. 제발 아들이기를 정말 그런 기도가 집안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였어요. 하지만 제 아이는 딸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이를 낳은 엄마에게 돌아온 건 축복이 아니라 욕설이었어요. 2년 전연하면서 어떻게 내 앞에서 딸을 낳냐.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그 아이를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딸이 뭐 어때서요? 저도 딸인데요. 그렇게 무너진 가슴을 겨우 추스르고 살아가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제 남편에게 말하더군요. 씨바지 드려야겠다. 저 계집애로는 대가 끊기겠다. 그때 남편이 처음으로 어머니 말을 거절했어요. 저 사람, 내 아내야 그건 안 돼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래도 이 남자랑 결혼하길 잘했단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 시어머니는 절 아예 산속절에 가두다시피 했어요. 딸이면 넌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죠. 결국 저는 산속에서 8개월을 살았고 그 덕분에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아들을 낳은 날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저에게 한 말 수고했다. 그 말 한마디 듣자고 저는 7년을 참고 울고 견뎌냈습니다. 아들을 낳고 나서도 제 삶이 갑자기 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저를 며느리로 인정하는 듯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변화일 뿐이었죠. 그래도 이젠 쓸모는 있네. 그 한마디가 칭찬처럼 느껴져야 했던 제 처지를 생각하면 지금도 씁쓸합니다. 세월이 흘러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남편과 저는 조용한 노후를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의사가 되었고 몇 년 전엔 대학 동기였던 며느리를 데려와 결혼했죠. 처음 인사하러 왔을 때 며느리는 말수도 적고
공손한 아이였습니다. 제게 엄마처럼 딸을 깨우라며 고개를 깊이 숙였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결혼 후 아들과 며느리는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혼자 계시는 것보다 같이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랑 함께 지내세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혼자 사는 노인이 점점 늘어난다는 세상 분위기에 저도 겁이 났던 참이었습니다. 남편도 가족은 가까이 있어야지라고 말했고, 그렇게 우리는 한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며느리는 퇴근하고 들어오면 어머님,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하고 물었고, 저도 그런 며느리가 고마워서 작은 반찬 하나에도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의 눈빛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주 사소한 거였어요. 밥상을 차려주면 어머님은 짜게 드시네요 라거나 빨래를 개켜놓으면 이건 접는 방식이 미국이랑 달라요라는 말. 처음엔 무심하게 넘겼죠. 세대 차이겠거니.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는 점점 요청이 아닌 지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국은 좀 맑게 끓여주세요. 옷은 세탁기 돌리지 말고 손빨래로 부탁드려요. 청소하실 땐 고무장갑 꼭 끼셔야 해요. 바닥 긁히니까. 그 말투엔 조언이란 말이 무색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살림을 도맡아 하면서도 생활비 한 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며느리가 엄마 없이 자라 외로웠다 하니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라도 해주자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아침밥을 먹다 말고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신혼 때 적금 같은 거 모아두신 거 있어요? 의아했지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없어. 그땐 뭐 하나라도 더 먹이고 입히느라 여유가 없었지. 그날 저녁 며느리가 아들에게 말하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우리 대출 말고 어머님 명의로 전세자금 신청하면 안 될까? 어머님이 나중에 돌아가시면 어차피 정수한테 오는 거잖아. 그 말에 아들은 아무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며느리는 종종 제 앞에서 이런 말을 흘리기 시작했죠. 어머님, 요즘 치매 오신 어르신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서류 같은 건 미리미리 정리해 두셔야 해요. 요즘은 유언장 같은 것도 다 영상으로 남겨요. 혹시 어머님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그때부터였을까요? 식탁에 앉을 때마다, 찬장을 열 때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이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가 직접 미역국을 끓였는데 먹은 뒤로 속이 계속 뒤틀리고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같은 걸 먹었는데 멀쩡했죠. 저는 혹시나 싶어 냉장고 안국 그릇을 몰래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며느리가 배를 움켜쥐며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는 걸 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방 안에서 덜덜 떨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이 아이가 나를? 그 다음 날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물었어요. 어머님, 어제 국 드시고 괜찮으셨어요? 그 물음에 저는 그저 가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동자 속엔 미안함도 걱정도 없었어요. 오히려 확인하고 싶다는 눈빛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더 이상 가족으로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그 순간 남편이 중병 판정을 받았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의 병명은 간암 말기였습니다. 수술도 힘들고 항암 치료도 무의미할 정도로 퍼져 있었죠. 그 소식을 듣고 저는 멍해졌습니다. 당장이라도 병실 바닥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남편 앞에선 웃어야 했습니다. 괜찮아. 당신 우리 같이 버텨보자. 그 말을 하는데 제 안에서 뭔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은 바빴습니다. 병원 수술 일정이며 환자 진료며
며느리도 워낙 야근이 많다 보니 간병은 자연스럽게 제 몫이 되었죠.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며느리가 조용히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 이번에 외국 학회 발표 기회가 생겼어요. 꼭 가야 하는 자리라서요. 한 열흘 정도 어머님께서 병원 좀 봐주시면. 열흘. 남편의 병세가 급속도로 악화되던 그 시점에 저는 참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가 커리어가 중요한 것도 알았고 한 번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다 생각했죠. 하지만 며느리는 떠나기 전날 병원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은 물었습니다. 지혜는 안 오나? 아, 바쁜가 봐요. 당신 얼른 주무세요. 남편은 그저 웃고 말았지만 저는 그 침묵이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가 아들에게 전화를 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핸드폰을 스피커폰으로 해놨더군요. 오빠 잘했어.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돼. 어머님이 계시잖아. 아버님은 뭐 병원에 계시는 거고. 솔직히 지금쯤이면 마음 정리도 됐을 때 아냐?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 아이는 내 남편의 죽음을 준비된 수순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뒷자리를 채우기 위해 제 존재를 편리한 간병인으로 여기고 있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그로부터 2달 뒤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선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던 며느리가 조문객들이 있을 때만 눈가를 훔치는 신용을 했습니다. 아들은 멍하니 앉아 있었고 저는 장례식 내내 정신이 반쯤 나가 있었죠. 장례 후 사무제를 지내고 집으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명의로 돼 있던 땅 정리하셨어요? 뭐? 그러니까 혹시라도 어머님 혼자 감당하기 힘드시면 명의 변경이나 위임 같은 거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해서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그 아이 앞에서 화를 냈습니다. 사람이 죽은 지 며칠이나 됐다고 그딴 소리가 나오니 그 아이는 놀란 표정을 짓더니 곧 냉담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솔직히 말할게요. 이제 우리도 아이 낳고 자리 잡아야 해요.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를 피할 순 없잖아요. 그 순간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며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이 아이는 내 남편이 죽은 걸 이제 자기 차례라고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후 저는 아들이 없는 틈을 타 며느리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실은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사생활을 뒤지는 건 저도 처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본능이 뭔가 있다고 외치고 있었어요. 서랍을 열었고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안엔 보험 증서와 부동산 등기 서류, 심지어 제 도장을 흑백 복사한 종이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모지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단서 확인, 병원 입원, 서류 위임받기, 상속 정리. 그날 저는 무릎이 풀려 방 안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며느리는 남편이 병에 걸렸다는 걸 알았을 때부터 정리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제가 해준 반찬, 청소, 간병, 모든 게 그 아이에게는 상속과 편의를 위한 도구였던 셈이죠. 밤새 저는 침대에 앉아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남편의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당신 내가 지킬게요. 이 집, 이 이름, 그리고 나 자신도. 그리고 다음 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문을 나서던 날 제 다리는 떨리고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아직도 그 아이가 가족이란 생각이 남아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눈을 감으면 남편의 사진 앞에서 했던 제 맹세가 떠올랐습니다. 당신 내가 지킬게요. 그날 이후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아침엔 며느리에게 반찬을 해주고 점심엔 청소를 하고
저녁이면 아들과 셋이 함께 식사를 했죠. 며느리는 여전히 저를 유순한 시어머니로 생각했는지 경계심을 풀고 다시 조금씩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이 집은 누구 앞으로 돼 있어요? 요즘 시세가 좀 오르긴 했더라고요. 괜찮은 조건이면 팔아도 좋을 텐데. 저는 그 말에도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며느리는 슬그머니 입을 열었죠. 어머님, 사실 저 임신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축복이기보단 불안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그 아이가 임신을 이용해 또다시 이 집에 얹혀 살고 법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려는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정말이니? 축하한다. 몸 조심해. 며느리는 흡족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머님이랑 더 오래 같이 지내게 되겠네요. 그날 밤 저는 서재로 들어가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바로 제가 변호사에게 의뢰해 미리 작성해둔 재산 처분 및 거주 권리 변경 문서였죠. 집 명의는 제 이름으로, 그리고 며느리와 아들은 분리 거주 조건으로 정리됐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가져갔던 생활비 내역, 간병 중 사용한 비용, 심지어 저 몰래 보험에 가입하고 상속에 손대려 한 시도들까지 증거 자료로 첨부해뒀죠. 다음 날 저는 아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수야, 엄마가 너한테 이야기 좀 하자. 아들은 이상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는 조용히 봉투 하나를 꺼내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처음엔 봉투만 보고도 불안해하더니 하나하나 서류를 넘기자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놀람, 분노, 혼란, 그리고 마지막엔 깊은 침묵. 이게 다 사실이에요? 그래, 엄마는 다 알고 있었어. 그리고 이제 결정했단다. 아들은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고 더 이상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며느리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지혜야, 우리 셋이 이야기 좀 하자. 그날 저는 모든 걸 꺼내놓았습니다. 보험증서 사본, 도장 위조 시도, 진단서 복사본, 상속 메모. 며느리는 처음엔 발뺌하다가 이내 표정이 확 바뀌더군요. 그래요. 어머님 눈치채셨네요. 하지만 그게 뭐 어때서요? 결국엔 다 정수한테 갈 건데. 그 한마디에 제 모든 참음이 무너졌습니다. 넌 지금까지 우리 가족을 계산으로만 본 거니? 그 아이는 웃기까지 했습니다. 가족?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감정 가지고는 못 살아. 그 순간 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그만해, 지혜 이제 됐어. 며느리는 처음으로 당황한 얼굴을 보였습니다. 왜 그래, 오빠? 나 임신했잖아. 그러자 아들은 단호하게 말했죠. 지혜, 병원 같이 가자. 확인부터 하자. 결국 그 임신도 거짓이었습니다. 병원 기록도 진단서도 조작이었죠. 임신 확인을 못 받겠다는 며느리의 말은 더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는 집을 나갔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이혼을 요구했고 아들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10년 가까이 함께한 식구는 그렇게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그 아이가 떠난 뒤 저는 비로소 남편 영정 앞에 무릎 꿇고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됐지요? 나 지켜냈어요.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건 슬픔이 아니라 해방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나간 그날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그토록 불편하고 무거웠던 공기였는데도 막상 사라지고 나니 어딘가 휑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익숙했던 발소리, 투덜거리던 말투, 일부러 크게 닫던 방문 소리까지도요. 참 이상하지요. 상처를 준 사람이 떠났는데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다니. 하지만 그 허전함은
곧 정리되어 갔습니다. 아들은 회사를 잠시 휴직하고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평생 바쁘단 핑계로 피했던 가족의 시간을 그는 비로소 되찾고 싶어 했고 저 역시도 그 아이를 마주보며 천천히 마음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들이 말했죠. 엄마, 그동안 진짜 죄송했어요. 왜 진작에 엄마 힘든 걸 못 봤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라도 내 인생 살아야지. 그게 부모 마음이야. 정수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엄마 인생 내가 좀 챙길게요. 그날 이후 아들은 제가 해준 밥을 꼬박꼬박 챙겨 먹고 저녁이면 함께 산책도 다녔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저를 대하는 눈빛이었어요. 고마움과 죄스러움을 넘어 존경이 담겨 있더군요. 그 변화가 제게는 남편이 남기고 간 마지막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딸 정희가 아이 손을 잡고 찾아왔습니다. 시골에서 자주 보지 못하던 손주였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밝은 얼굴이었어요. 할머니, 나 유치원 발표회에서 상 받았어요. 그 작은 손이 제 손을 꼭 잡는데 그동안 묻어두었던 외로움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래, 우리 보람이 최고다.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딸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힘들 때 전화 못 드려서 죄송해요. 이제 자주 올게요. 그렇게 조금씩 끊겼던 인연들이 제 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가정이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진심이 오가니 다시 피어나는 희망이 보였죠. 가끔은 아직도 며느리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감정 가지고는 못 살아.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감정이 없었다면 저는 끝까지 남편 간병을 하지도 아들을 감싸지도 며느리의 거짓말을 꿰뚫어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가족이란 계산이 아니라 감정으로 묶이는 유일한 울타리라는 걸요. 어느덧 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80번째 생일, 저는 조촐하게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큰 의미 없이 그저 작은 밥상 하나 차려두고 혼자라도 조용히 보내려 했죠. 그런데 문이 열리더니 정수와 정희, 그리고 손주가 차례차례 들어왔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엄마, 오늘만은 아무것도 하지 마요. 우리끼리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작은 케이크 위에 촛불이 켜졌습니다. 소원 빌고 불 끄세요. 저는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이 가족이 앞으로는 진심으로 서로 아끼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촛불을 끄자마자 모두가 박수를 쳤고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기쁨, 후회, 치유 모든 감정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그날 밤 남편의 사진 앞에 다시 섰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 잘 살게 지켜봐줘요. 그리고 나 이제 좀 웃어도 되겠지요? 사진 속 남편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고 가장 깊은 위로는 마지막까지 내 곁을 지켜준 존재의 진심입니다. 이 사연 속 할머니는 말합니다. 자신은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 애썼고 그 보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았지만 끝내 사람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해할 수 있다는 끔찍한 현실 앞에서도 자식들을 생각하는 그 따뜻한 마음은 식지 않았고요. 며느리의 비정함과 배신, 아들의 무지함, 그 모든 것을 품고도 결국 다시 웃을 수 있었던 건 진심으로 아끼는 가족들이 곁에 남아줬기 때문이겠죠. 이 사연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재산은 나눌수록 작아지지만 사람의 마음은 나눌수록 깊어진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용서도 지나친 의심도 아닌 단단한 경계 위에 따뜻함이 가족 간에 필요하다는 걸 다시금 느끼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의심이나 말하지 못한 상처가 있다면 이 사연을 계기로 스스로를 보호하는 동시에 마음의 울타리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